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출신 진교훈 후보를 공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정치권 현안의 뒷이야기와 속사정 불사조 기자단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머리에 칩을 심어서 뇌의 신호를 해석하고 구현해내는 뇌 임플란트 기술이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IT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비가 좀 그친 건가요? 날씨가 또 다시 더워졌어요. 네, 너무 덥더라고요. 9월 들어서 열대야도 나타나고 그만큼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다음 주 뭐 기상 예보를 보니까 이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또 많이 내려가가지고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걱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덥다 하지만은 가을은 우리 곁에 지금 오고 있다. 이거 좀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셔야겠습니다. 한때 시인을 꿈꾸셨나요? 네. 네. 준비하진 않고는 이렇게 능수능란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자, 오늘도 갈 곳이 많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오늘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또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위한 또 비행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부터 먼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출국해서 11일 새벽 귀국할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8일까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서 아시안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이번 순방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일정을 잠깐 보면 내일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 한중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또 진행이 됩니다. 모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런 게 일정으로 지금 돼 있고요. 이후 윤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는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다양한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도 계획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윤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11일 새벽에 귀국을 하는데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대응 또 거기다가 우리 이제 부산 엑스포 홍보 이게 주요한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G20 정상회의 때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 이것도 어떻게 좀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공개된 인도네시아 일간지 컴파스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나 시진핑 주석을 뭐 따로 만나게 되나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참석 안 할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아하. 한중일 정상이 만나는 그림은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한중일 아세안 정상회의는 열리기 때문에 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마주보는 자리는 있을 텐데 따로 이 세 정상이 만나는 그림은 이번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반도 긴장은 한편으로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 같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이제 현지 시간 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9월 중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 있고 이 자리에서 아마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를 직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정부 당국자들도 우리 언론에도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지금 미국 정보 당국의 첩보에 의하면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정부 대표단이 20명이나 이미 8월 말에 기차로 평양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이미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북한 대표단에 지도부, 북한 지도부 경호 담당자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 김정은 위원장 방러를 준비하는 단계의 방문 아니었냐. 지금 지난달 말 북한 대표단의 방문에도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또는 회담이 이 모스크바에서 열릴 가능성은 또 있는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상당한 수량의 탄약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북한은 러시아가 원하는 탄약을 제공하는 그 대가로 위성, 핵 추진 잠수함 등과 관련된 첨단 기술 이전, 식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미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띈다 그래요. 이번에도 이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교환한 내용들 그리고 러시아 방문 계획을 지금 잇따라서 공개하면서 먼저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 똑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자꾸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이 살상 무기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정보를 공개해 왔어요. 네. 중국이 여기에 어느 정도 압박을 받아서 실제로 이 살상 무기 중 일부는 지금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또 이 미국의 선제적 대응에 어떻게 또 대응할 것인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교사 집회로 가봅니다. 어제 교사들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제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참여 교사의 목소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도 조직도 없거니와 그나마 있는 제도마저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우리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지만 앞으로 진실 찾기에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떠나야만 했던 너의 한을 꼭 풀어주고 싶구나. 7월 18일은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께서 척춘을 바쳐 이룬 간절했던 꿈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나는 슬픈 날이자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7월의 그날 이곳에 멈춰서서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언니 그날부터 지금까지 카톡에 일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선생님들도 더 이상 힘드시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교사의 이런 의사 표현에 대해서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연가를 써서 오신 선생님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가슴이 많이 무거워지네요. 자,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현직 교사는 물론 학부모, 학생과 교대생까지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거리로 나와서 애도를 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는데요. 이 서울에 보면은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네. 5만 명이 참가해서 추모 집회를 열었고,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라.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주최 측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7만여 명이 모여서 전국에서 모두 12만 명이 추모 집회에 동참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 각지 대학 캠퍼스에서 오후 7시에 또 동시다발로 촛불 집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교사가 생전 근무한 서희초의 추모객의 발걸음도 종일 이어졌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많은 인사들이 또 시민들이 국가꽃을 들고 조문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추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학교에 현장 체험 신청서를 내고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라 이 부분 이게 또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게 최근 또 교사 3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과연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 서희초 교사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도 안 되고 있는데 또 교사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진상 규명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군산에서 숨진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갑질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정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할 일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볼래 안 보실 수가 없는데 우리 이봉우 연구원이 상당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콩으로 들어온 태은봉님께서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시죠. 자, 이조 장관도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처벌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추모제 전날까지만 해도 교육부와 이조 부총리가 계속 자제를 촉구하면서 이 파면과 해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추모제에 참석하고 이주호 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정말 처벌할 것이냐고 이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병욱 의원이 정말로 처벌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이주호 부총리가 그 부분은 오늘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겠다. 더 이상 분열과 갈등보다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해서 즉답을 좀 피했는데, 김병욱 의원이 재차 이거를 정말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말씀하신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진다라고 지적을 하자 이주호 부총리가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강훈식 의원이 앞서 이 선처하겠다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 물어보니까 이주호 부총리가 여기서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애둘러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좀 엄포를 놓은 측면이 있는데, 교사들은 물론이고 지금 시민들, 심지어는 학부모들까지 이 교권 보호에 대해서 사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부도 일단은 당초 입장과는 달리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선생님이 없는 학교는 또 학교가 아니겠지요. 자, 이번엔 국정원으로 가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여전히 상당히 또 주말마다 집회도 이어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은 북한이 오염수 반대 활동 지령을 우리나라 반정부 세력에게 내렸다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정원 전체 회의, 이게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야 간사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하는 형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북한 반응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규현 국정원장이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 세력이나 지하망에 이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건 이제 브리핑을 한 건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듣고 있다가 국내 공조 세력이 뭡니까라고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상범 의원은 남한의 반정부 세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그동안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시민단체, 야당 같은 비판 세력을 의미한 걸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내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원전 오염수의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도 사실일 테인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 김규현 원장 발언, 지령 관련된 발언, 이건 개인적 생각으로 과장됐다, 근거도 없다, 또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야가 입장은 엇갈리고 해석을 좀 엇갈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계속해서 얘기해 나왔던 게 반국가 세력, 이 공산 전체주의, 아니면은 괴담, 가짜 뉴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굴레처럼 더 씌워지고 있는데, 이제 북한까지 언급이 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무 나간 게 아니냐, 너무 과유불급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비판 세력과 북한과 연결되는 이런 또 상황이 우려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북한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색깔론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를 하는 광고에 정부 예산이 10억이나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미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억 가량의 예산이 오염수 문제에 쓰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은 계속 제기가 돼 왔었는데 어제 이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비판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옹호하는데 10억 원의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영상 클릭을 기준으로 영상 클릭 1회당 886원을 쓴 것이고 조회수 기준으로는 조회수 1회당 31원의 국민 세금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 장경태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거기 오염수 관련 유튜브 및 페이스북 광고 예산 집행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광고에 총 10억 원을 비용을 들였는데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 광고의 노출수가 1억 1,480만 회 정도 되고요. 클릭수는 93만 회 정도 되고 조회수가 2,672만 회 정도 되는데 이거를 들였던 광고비 10억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릭 1회당은 886원, 조회수 1회당은 31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오염수 방류, 지금 정부의 컨텐츠는 대부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염수를 옹호하는데 이렇게 영상 1회당 800원이나 써가면서 국민 세금을 쓰는 게 맞느냐라는 취지의 비판을 장경태 의원이 한 것이고요. 최근에 또 인터넷에 KTX와 SRT 열차에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정부 홍보물이 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많은 누리꾼들이 이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경태 의원이 이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게 직접 찍어서 올리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일본 오염수 때문에 이렇게 써야 하느냐라고 비판을 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우리가 오염수로 인해서 어민 등이 피해를 보면은 일본에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근데 어제 이 국회 정무위에 나온 방기성 국무조정실장 이 구상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관계가 그런 감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또 이 구상권에는 선을 그어서 앞으로 사실 오염수가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예산도 계속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도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상당한 홍보 비용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갔다라는 지적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혜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흐름은 좋지만 작업 구간 많이 늘었습니다. 또 여기에 돌발 구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에서 상일 사이로 6km 정체인데요. 이 상일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하기 분기점에서 남동 사이로 6km 정체인데요. 남동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오창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나면서 뒤로 정체되고 있고요. 오창 휴게소에서 진천 터널까지는 7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방향 양산 낙동강교 4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해병대로 가야 됩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군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주에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다음에 이 항명 혐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그러니까 이종석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이걸로 해서 다시 이제 검찰에 수사바로 나온 건데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빨간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저녁 전우들과 함께 박 전 단장이 국방부 후문으로 걸어서 출석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나 언론 앞에서의 브리핑 이런 건 안 하고 있는데요. 대신 법률 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거다.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다른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결정적인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있을 거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어요. 어쨌든 이 항명과 외압 이 두 개 국민들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군 검찰에서의 조사는 항명에 대한 수사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지만 외압을 또 입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본질적인 뭐 책임은 박 대령이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해 나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박 대령 측은 둘 다 뭐 당당하게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박정원 전 수사단장 측은 진술해야 될 내용은 사실대로 모두 다 이야기하겠다. 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인사가 있습니다. 임종덕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에 이어서 오늘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된다. 후임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유력하다. 어떤 배경입니까? 네, 일단 이제 어제부터 이게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교체가 9월 중순 또는 10월 초에 이뤄질 것이다. 이 누구로 교체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임종득 2차장 후임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내정이 돼 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또 현역 육군 소장인 임기훈 현 국방비서관은 이 10월에 군 장성들의 인사가 있어서 군대로 돌아가고 그 후임에 현역 장성이 새롭게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장관 역시 사실 조금씩 계속 교체설이 나왔는데 또 언론 보도가 예고했던 대로 또 신원식 의원이 지금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일단 정책 보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인사 차원이다. 또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워싱턴 선언 등의 이 합의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박정훈 대령 측이 이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의 배경으로 국가안보실을 꼽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국방비서관 교체가 예정돼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데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지 7월 30일이 이첩 보류 지시 갑작스런 이첩 보류 지시 당시에 당황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그때 국방비서관이 통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도 혐의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경로했다라는 말을 전한 사람이 이 국방비서관이라고 사실 지금 박정훈 대령 측은 지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사 교체 이종섭 장관도 윗선 개입 의혹에서 지금 지시를 내린 사람 중 한 명으로 또 책임자로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교체설은 결국에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이 국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일단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은 보도돼 있는 인사 내용이 사실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좀 즉답을 피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박 대령 측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VIP 경로에서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지시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종섭 장관은 부인을 네, 했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이번에 뭐 장관 교체설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계속해서 정기국회 내에서 장관이 국회에 갈 일이 많습니다. 국정감사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어지다 보면 이종섭 장관도 물론이거니와 임종덕 2차장 뭐 국방비서관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국회에. 그럼 이게 이 이슈가 계속 회자가 될 것이고 그럼 여론상 좋지 않다란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판을 좀 바꿔서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이 박대령 관련 건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원식 의원이 뭐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장관직 같은 경우도 신원식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불패, 인사청문회 불패 뭐 이것도 저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인사의 하나의 뭐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관련해서도 신원식 의원은 상당히 또 강성 발언을 하기도 한 인물이고 군 출신입니다. 자, 이번에는 더 불꽃 튀는 국회로 가봅니다. 어제 국회 과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논란 끝에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조작, 이른바 아니면 말고시 흑색 선전으로 대선판을 엎으려는 기도는 단순히 이게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정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공영방송이 예를 들어서 허위 보도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한 번에 퇴출시켜야 한다는 아주 강경한 엄중 조치 예고를 한 것인데요. 이동관 위원장의 이런 대답이 왜 나왔느냐면 최근에 검찰이 이 강제 수사를 착수했던 작년 3월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세력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간의 인터뷰. 지금 검찰은 이 인터뷰가 허위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인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김만배 씨 인터뷰가 허위인데도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 점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갑자기 공영방송을 좀 겨냥을 했어요. 이 보도 자체는 이제 뉴스타파라는 독립 인터넷 매체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나왔던 것이고 인터뷰 자체는 그 전에 이제 신학림 씨가 했던 것인데 윤도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뷰를 네이버 등 포털에 실리면서 김희철 사장의 KBS, 박성재 사장의 MBC 등 노형화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편향적이라 비판받는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 이것은 지능범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방금 들으신 대로 이동관 위원장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더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공영방송이 그걸 받아서 증폭시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인터뷰가 나온 것이 이제 작년 3월 6일이었고요. 그때 3월 6일에 이 해당 김만비 씨 인터뷰를 보도한 것이 공영방송만 보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세봤는데 그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라고 언론 보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김만비 씨 인터뷰 내용을 언급한 보도가 무려 288건입니다. 네, 네이버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288건이에요. 이때 당시 공영방송만 보도한 게 아니라 경제지, 방송사, 일간지 가릴 것 없이 다 보도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수 매체들도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의혹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도는 다 됐다 이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 다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매체들이 그때 당시에 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조우영 씨 지금도 사실 천화동인 6호의 이제 실소유주로 파악되고 있고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당시에도 이제 자금책으로 대장동 세력에 일조했던 것으로 꼽히는 이 사람이 나는 2011년에 수사를 받을 때 윤석열 당시 검사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을 작년 3월에 인터뷰 보도가 된 직후에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 조우영 씨의 반론을 포함해서 보도한 매체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범죄라고 한 공영방송들도 다 그 반론을 같이 붙여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 공영방송이 이거를 받아서 보도했다는 것으로 범죄까지 몰고 가는 것은 좀 무리한 압박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공영방송만 보도를 했느냐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를 했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건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이인데요. 이 설전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 뉴스라고요?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해석하는 거잖아. 해석. 의결만 안 할 뿐이지. 네,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위원장을 호칭하면서 이제 이동관 씨라고 합니다. 자, 네. 그러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동관 씨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회의 초반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제안 설명을 하려고 나서니까 뭐 퇴장하거나 아니면 이 위원장한테 전혀 질의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패싱 전략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통과도 못했을 뿐더러 여러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됐다. 또 언론 장악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을 하면서 인정을 안 하는 차원에서 고민정 의원도 이동관 씨라고 호칭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아니 국무위원한테 어떻게 씨라고 하냐 이렇게 호칭을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관 씨라고 부른 게 뭐 적절했냐 안 했냐 그걸 떠나서 뭐 이 사실관계를 보자면은 국무위원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데 이 방통위가 신설된 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6조에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그 소관 업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참석을 했던 것인데 국무위원이 아닌 것은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언론 관련해서 언론 장악 의혹 관련해 가지고 여야가 맞서는 가운데 또 이동관 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맞서는 가운데 이런 뭐 격렬한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게 그러니까 이게 관례로 어떻게 보면은 국무회의에 출석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원장이.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의 전임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재임 당시에는 한 번도 못 나갔죠. 관례라고 하면 매번 참석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거의 국무위원식으로 참석했는데 전임자는 참석을 못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라기보다는 그냥 민주당이 반발해서 이동관 위원장 호칭을 뺐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 그렇습니다. 자, 8월 소비자 물가가 4개월 만에 지금 물가 걱정입니다.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4% 상승을 해서요. 올해 4월 3.7% 기록 이후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보였습니다. 사실 7월만 해도 2.3%까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서 물가는 좀 이제 안심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3.3%대까지 올라간 것이죠. 예, 지금 당국에서는 최근에 폭염폭우가 이어지는 바람에 농산물 가격 그리고 과일 가격 등이 크게 올라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모두 하반기에 경기가 다시 풀릴 것이라는 예상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서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 네. 그리고 세수 결손이 또 크게 예상되는 점 이런 점들하고 겹쳐가지고 이 물가 상승률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우리 금융당국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또 경제입니다. 물가가 예상보다는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입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 청취자분들과 저도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1204님 시인 박정호 기자님 말씀대로 무덥지만 가을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1587님입니다. 여전히 덥지만 올려다보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입니다. 대자연에는 겸손해야 되겠죠. 모바일 간식 쿠폰 두 분께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들을 디저트송은 ELO의 미스터 블루스카이입니다. 미스터 블루스카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 Where did we go wrong?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 Where did we go wrong?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의 주식인 밥을 가리키는 명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에 대한 표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감투밥이란 것이 있습니다. 감투를 쓰다라는 관용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감투는 원래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쓰던 의관의 하나고요. 위로 높이 올라가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감투밥이란 건 감투의 모양처럼 그릇 위까지 수북하게 담은 밥을 뜻합니다. 비싼 말로는 그릇 위로 수북하게 높이 담은 밥을 뜻하는 고봉밥도 있습니다. 또 마른 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주먹같이 뭉쳐서 단단하게 만든 밥을 말하고요. 국이 없이 반찬만으로 먹는 밥을 뜻하기도 합니다. 새참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음식을 뜻하고 본말은 사이참입니다. 사이사이에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농사 지을 때 또는 일할 때 끼니 외에 참참히 먹는 음식을 의미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곁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먹는 밥을 뜻하는 참밥 이런 것도 있고요. 낮에 일을 하다가 잠시 먹는 간단한 음식 또는 일을 하다가 점심 전후에 쉬는 동안을 뜻하는 낮참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밥에 대한 표현 알아봤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9월답지 않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남권과 경기, 강원 내륙, 충청 이남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공기는 선선해지겠고 하늘도 차차 맑아지면서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전국이 평년보다 1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높았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광주가 32도, 대전, 제주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더 무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강릉은 27도 안팎에 머무는 등 동해안은 모레까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고요. 내일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과 전남 서부 남해안에 최대 40mm, 서울과 경기 남동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서 내륙에도 5에서 20mm가 지날 수 있고요. 내일은 전라권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부산, 울산,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경상권 해안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4% 상승했습니다.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 물가의 경우 8월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은 1분기보다 0.7% 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어제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팟캐스트는 네. 집에서 뭐 요리 좀 자주 하세요? 저 빵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까지는 없는데 다음에 하나 구워서 가져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세요? 네, 저 좋아합니다. 뭐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맛있겠죠. 네. 그 빵을 먹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맛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건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거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도 얼핏 관련이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부모 밥 안 차려드리는 며느리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며느리가 시부모 식사를 챙기지 않는 것이 불만이라는 신우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신우인 글 작성자 A씨는 며느리들이 시댁 식구들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기본 도리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요.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며느리가 두 분이 살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신우이 A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반찬 만들어드리고 식사를 좀 챙겨달라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며느리분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평일은 좀 어려웠고 그럼 주말에는 밀린 일을 봐야 해서 찾아뵙기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들여다 봐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 A씨는 70대 친정 엄마가 매일 식사를 혼자 차려 드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글로 토로를 한 겁니다. 자, 우리 누리꾼들이나 청취자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엇갈리는 반응도 나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연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요.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안타까우시면 본인이 챙기시길 바란다. 아들도 반찬하고 빨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남녀를 구분짓나요? 라고 하면서 신우이 A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어땠을까 찾아보니까 어른한테 밥 한 번 차려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 여러분도 곧 시부모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연로하셨는데 밥 좀 차려드리지처럼 신우이의 생각에 동의한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캐스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네. 저는 근데 같이 밥 먹고 하는 걸 좋아해서 시간만 된다면 혼자 그리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근처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의 의견도 있으니까 약간 조심스럽네요. 네. 상당히 또 몸을 사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 어느 한쪽으로 답을 내기가 참 쉽지 않은 이슈네요. 그렇죠. 며느리와 시부모.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한 항공사 부기장이 기내 방송으로 여자 승무원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고 하네요. 승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은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데 애인에 대한 고백인가요? 아니요. 그 대상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이제 2년 동안 조종사로 근무해온 콜더스 부기장의 이야기인데요. 승객들은 기상 조건을 알리는 조종사의 안내를 듣던 중에 엥 하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한 여자 승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소개 대상은 이 항공사에서 무려 45년 동안이나 재직 중인 모야도스였습니다. 엄마네요. 그렇죠. 소개는 이랬습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엄마와 2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일하는 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마드리드행 비행기를 탔고 여러분과 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합니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안내 네. 방송을 마쳤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 그 첫 번째 주제의 며느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자, 승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도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내 승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는 어머님도 아들의 이 안내 방송에 깜짝 놀라면서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승객 중에서는 이 모습을 핸드폰으로 담은 분들도 계셨고 도스도 직접 이 영상을 촬영해서 자신의 SNS에 공유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 도스 더 보스라는 아이디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아, 보실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DOSS 네. 더 THE BOSS 도스 더 보스 이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네요. 네, 콜더스 부기장의 인스타 아이디인데요. 아이디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좋아요 수가 무려 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고 누리꾼들도 이 귀한 시간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 영상 덕분에 마음의 온기가 따뜻해졌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뭐 살아계실 때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길을 공유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네. 미루면 못하니까요. 네. 꼭 하실 수 있는 마음 있는 분들은 하면 좋겠네요. 오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부모님께. 네.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데 돌아가셔서 할 수가 없네요. 하늘을 보고 해야죠. 네. 자, 이탈리아 동북부 해안에서 조개를 잡아먹는 푸른 꽃게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꽃게 요리가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 이를 폐기할 대안을 고민 중인데 한국에서는 티니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꽃게를 궁대로 들어오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탈리아 베네토 주에서는요, 이 푸른 꽃게 개체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꽃게를 요리로 먹는 게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저희는 없어서 못 먹죠. 그런데 이 꽃게들이 식재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뭐 조개나 홍합, 굴, 도미를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수산물 자체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요. 양식업에도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푸른 꽃게 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안까지 나왔냐면요. 꽃게를 폐기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런데 꽃게 수가 이렇게 늘어난 건 무슨 이유일까요?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푸른 꽃게는 수온이 거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살지를 못하는 환경이 되는데 최근에 1년 내내 수온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개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네. 지금 뭐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탈리아로 전화를 막 걸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국에 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꽃게를 돈을 주고 폐기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너무 아깝다. 국내로 수입하면 안 되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댓글 중에 국내로 수입하면 안 되냐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왠지 있었을 것 같아서 사례가 찾아보니까 9년 전쯤에 이탈리아 주변에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수입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외래종 푸른 꽃게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 나라에서도 꽃게 요리가 대중적이지 않아서 살려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이랑 중국, 일본, 태국에서 꽃게를 대량으로 사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2위로 튀니지 꽃게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먹었던 그 꽃게 요리가 튀니지일 수 있네요. 네, 자, 여하튼 중요한 건 지금 튀니지가 아니라 이탈리아입니다. 그쵸.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푸른 꽃게도 그 안에서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탈리아에서 해당 꽃게가 수입된 이력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이 학명으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식품의 원료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록이 있다고는 하네요. 네. 박지원 캐스터는 직접 유튜브를 하나요? 시도를 한 적은 있었고요. 사실 네. 계정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잘 살리는데. 네, 농담이고요. 자, 회사 월급보다 유튜브 수입이 더 쏠쏠하다며 유튜브로 전향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유튜브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고요? 네,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유튜버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가 2019년에는 약 2,700명 정도였는데 다음해 2020년에는 약 2만 70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무려 약 3만 명 계속 늘어납니다. 그 수치가. 그리고 지난해 수치는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한 4만 명 정도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심지어는 뭐 초등학생들도 예전에는 꿈이 뭐야 그러면 소방수나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근데 요즘엔 유튜버라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튜버 숫자가 증가하면서 수입 금액도 물론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을 보면 2019년에는 약 8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 4천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무려 약 8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 아무리 뭐 전체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도 전체 금액이 이 정도 늘어났으면 꽤 부자들일 텐데 현실이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볼멘 소리는 뭔가요? 그렇죠. 이 총 수입액을 보면은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은 수입 대부분이 모두 상위 1%의 수입이 몰려 있다는 거고요. 전체의 거의 2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수입은 약 7억 원입니다. 소위 버는 사람만 계속 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외에 많은 유튜버들은 안타깝게도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 2021년에 수입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이 40만 원에 그쳤습니다. 사실 뭐 들뜬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긴 했는데 꿈이랑 현실이 일치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버는 사람들이 더 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빵을 잘 굽는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름빵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인기스타 두 분이죠. 문화일보의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지 기자는 주변 동료분들이 방송 잘 듣고 있어라는 인사들 많이 하세요? 네. 생각보다 점심을 안 먹고 이 방송을 듣는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요? 아니, 식음을 전폐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박순봉 기자 워낙 또 기존에 그렇죠. 방송계에서 떠 있는 그런 또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정평이 나 있죠. 그렇죠. 이제 이현지 기자 차례네요. 네. 네. 두 분 덕분에. 박순봉 기자는 뭐 지나치게 시샘하는 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점심에 식사를 안 하고 듣는 기자는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후보를 이제 점 찍어서 공세를 했습니다. 좀 낯선 이름인데 어떤 인물일까요? 당내 평판 또 일화 경찰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진교훈 후보가 전략 공천이 됐는데 제가 이제 되자마자 경찰 쪽에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은 뭐 중립적인 의견이다 아니면 어떻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게 그냥 취재된 선에서 왜냐면 워낙 좋은 얘기만 제가 들어가지고 일단 같이 일했던 경찰 관계자들도 그렇고 경찰 내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일단 기획통으로 정평이 나 있고 뭐 일이면 일, 인성이면 인성 너무 다 좋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요. 좀 구체적인 일화로는 기재부에서 이제 청에 예산을 줄 때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진교훈 보고 주는 거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런 말도 할 만큼 일처리가 뛰어났다고 하고요. 실제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얘기고요. 그럼 전북 경찰청장으로 재임했을 때도 유독 좀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해요. 뭐 아랫사람들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사건이라든지. 네. 그런데도 뭐 진교훈 청장이라서 잘 막았다.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 그렇죠. 후보의 예. 미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취재된 내용대로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네. 어제까지 취재한 바로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청 차장을 할 당시에 뭐 서울청장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지난해 6월이죠. 이제 김광우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임명되고 또 윤희근 현 경찰청장이 당시 차장이 되면서 이제 옷을 벗고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치를 하려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인사가 난 데 대한 억울함이나 뭐 불만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도 구청장을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북 경찰청장을 역임했고 경찰청 차장을 그렇습니다. 역임한 진교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청장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자, 경쟁력은 어떨까요? 당 내에서는 김태호 전 청장이 이제 구청장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대항마로서 뭐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셈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은 김태훈은 이제 검찰 출신이니 그에 반해서 경찰 출신을 내세워서 검찰 대 경찰 구도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있고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온다면 검경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태우 후보가 사면이 되긴 했지만 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교훈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경찰이기 때문에 뭐 범죄자 대 경찰, 민주당의 표현인데요. 이런 대비 효과도 좀 노렸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이제 진교훈 후보자를 전략 공천하는 발표를 하면서 민주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도덕성입니다. 본인들이 뭐 인사 7대 기준에 맞춰서 검증을 했는데 전혀 뭐 문제되는 게 없고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분이 평생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정치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인지도도 조금 높고 정무적 감각이 좀 있다고 좀 평가가 되는 김태우의 비해서 좀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민주당은 지금 강서 분위기가 김태우가 또 나오면 무조건 민주당 찍는다 이런 여론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진교훈 후보자의 인지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그래도 이긴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민주당에서 자신감이 있다면 패를 먼저 굳이 열어보일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후보를 결정하면 그때서 전략 공천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미리 한 겁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질문이 반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박순봉 기자가 말도 잘 해줬는데 민주당은 이미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 김태우로 공천을 하든 안 하든 상수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여권에 이제 김태우는 그냥 상수다. 그래서 여당의 패가 더 일찍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더 공천을 늦출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게 있고요. 또 지금 되는 판이라고 민주당이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수록 이게 신인이기 때문에 또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서 일찍 후보를 내놔도 스크래치 갈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거는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당으로 진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추천의 목소리가 많이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당 자체 검증도 해보니 역시 추천대로 도덕성 측면이든 뭐든 다 좋았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칫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 좀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오히려 마찰과 불협화음이 있을 수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상수 후보라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 여권의 상수 후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거 좀 보조를 하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하. 그거는 분명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무공천을 할 거냐 혹은 공천을 할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일단 무공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김태우 전 구청장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여권 후보로 뛰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선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자들한테는 뭐 좀 그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수 후보라는 건 좀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결정할 문제는 무공천을 할 거냐 공천을 할 거냐 이건데 분위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린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지도부 쪽에 2명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잠깐만요. 지도부 2명에게 물어봤다는 말씀은? 네? 너무 최고위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더 파고들지 말까요? 네. 네.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물어봤는데 확정된 게 없다라는 게 일단 공식적인 입장이고 대신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결정을 할 거다. 이제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따로 이제 이래저래 물어본 분위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하게 연결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기에는 무공천 기류가 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점차 공천 기류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네. 아, 역시 박순봉 기자가 깊숙이 취재를 했네요. 누군가는 밝힐 수는 없지만 라는 단서를 줬습니다. 자, 이번엔 대구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 대구에 내려가서 상당히 또 의미심장한 행보들을 하고 왔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이제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함께 나란히 서서 또 맥주잔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는데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인데 자 어떤 의미 또 두 전직 당대표입니다. 당원권 정지가 된 지금 정지 상태인 두 전직 당대표 의기투합 결합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뭘까요? 일단 얘기를 양쪽에 다 고루 들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번 만나자 내려가게 되면 만나자 이런 얘기는 진작부터 오갔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좀 입장에서 따져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번 그 일종의 공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징계 내릴 자유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 받을 때 편을 안 들어줬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윤리위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공격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얘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비판을 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 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치인 다시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익명으로 뭐 이제 보도에 무슨 이제 핵심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는 이제 자신은 그런 거는 이제 못 참는다. 그런 거는 이제 그 다시 화해하거나 이런 게 어렵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다시 화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하네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쪽에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대구시장으로 내려갔던 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 원내에 있게 되면은 일종의 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제 반윤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포지션상 있다 보니까 일종의 조금 내려가서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 눈치를 본다거나 뭐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좀 있는데 지난번에 징계가 좀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전에는 그래도 계속 그 대통령실이랑 잘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좋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징계는 김기현 대표가 주도한 거긴 하지만
또 용산 쪽에서도 일종의 방조 내지는 뭐 암묵적인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눈치 안 보겠다. 이 눈치 안 보겠다의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지금 좀 보수 정당, 그러니까 보수권이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판단도 좀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박순봉 기자가 꺼냈으니까 내일 수요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배종찬의 시사본부 보수의 품격 시간에 출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린과 동시에 박순봉 기자의 말이 맞는지도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뭘 물어보시네요. 자, 두 사람이 자, 홍준표 시장, 이준석 전 대표 대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총선에서 협력하게 될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 양쪽에 물어봤을 때 요 만남 자체가 이제 아까 각각의 의미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뭐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랄까요? 이런 걸 보여준 거고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이랄까 아니면 이제 뭐 소신을 지키겠다 이런 정도의 것들로 좀 해석이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협력할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다 양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스타일상 두 사람이 일종의 좀 뭐 혼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가능성은 없고 그냥 예를 들어 건마다 어떤 의견이 맞는다라거나 그렇게 하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팀을 짠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게 좀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자, 더 궁금한 건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대구에 가서 정정당당히 겨뤄보자고 한다면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 대구에 출마하겠다. 출마한다면 어디일까요? 이것도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봤는데 일단 하는 얘기는 기존이랑 또 같아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본적인 입장 자체는 노원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노원에 출마를 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 공천에서 뭐 억울한 이유로 배제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예전에 SLBM 표현을 했었잖아요. 뭐 핵잠수함 탄도미사일처럼 어디로든 가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제 표현은 조금 더 나간 거죠. 이제 대구 쪽에서 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물어보니까 대구로 지역을 한정 지은 건 아니래요.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 어디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판 붙어보겠다. 이런 의미로. 그거까지는 좀 명확한 거고요. 근데 주류 쪽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쪽이 아니고 이제 소위 뭐 친윤 쪽이나 주류 쪽에서는 좀 다른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 같은 걸 시사를 하는 게 오히려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노원 쪽에 공천을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양쪽 다 일종의 딜레마가 있는데 밖에서 보면은 일단 주류 쪽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을 주게 되면은요. 만약에 그냥 떨어지게 되면은 자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무너진 거기 때문에 굳이 손을 쓸 필요도 없이 알아서 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당선될 때죠.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은 뭐 일종의 도루마무처럼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당대표가 됐을 때처럼 다시 원내에 진입해서 목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주기도 안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인 거죠. 공천을 받았는데 못 이기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천을 안 받는다. 못 받았다. 이러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으로 가서 공격을 하고 거기서 떨어졌을 때는 나름의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해왔던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주기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녹아 있는 겁니다. 네. 박순봉 기자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긴장한 목소리입니다. 내일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출연을 해서 사실 여부를 가리게 되니까요. 네, 오늘은 여유로운 이현지 기자입니다. 자, 하지만 주제는 여유롭지 않습니다. 자, 국회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두고 야권 내에서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야권 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등 야권이죠. 친명계 일부도 회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명계 일부도 그렇습니까? 이게 회의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일단 친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엄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좀 막무가내로 이 좀 망가뜨려 놓고 있는데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마지막 단식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좀 안타깝다. 이런 시각은 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그리고 이게 그 1주년 기자간담회 전날부터 단식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안을 대표에게 주고 그거를 대표가 거의 밤을 새서 고쳤다고 하는데 그 전날에도 측근들과 좀 논의한 끝에 결국에는 단식으로 가자 좀 강수를 둔 건데요. 오늘 친명계에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이게 무기한 단식인데 이걸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조금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왔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한 말인데 대통령이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단식하지 말고 우리와 대화를 합시다. 이런 정도 제스처는 취해줘야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실제로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왔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언급을 한 건데 이제 역대 당대표들의 단식이나 투쟁이 결국은 뭐 특검이나 법안 관철 내지는 그렇게 영수회담으로 이어져서 끝난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단식도 그런 식으로 좀 끝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정치권에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는 무기한 단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단식이 길어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테고 이재명 대표가 뭐 당뇨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나오는데 정말 무기한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는 뭐 한 10일이다 또는 11일까지다 또는 9일까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무기한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 입장에서는 그 좀 뒷받침하는 정황을 한 가지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이 두 번째 단식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에 열흘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광화문, 서울 광화문 앞에서 단식을 했어요. 그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대표가 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그 바닥에서 그냥 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실에서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10일밖에 조금 못했던 이유가 원래 단식은 한 달이든 좀 할 수는 있었는데 밤에 차가 쌩쌩 달리는 그 소음과 진동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서 단식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조금 웰빙 단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잠을 이제 당대표실에서 자는 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기 위해 잠자리는 조금 당대표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잠은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실에서 자고 그렇죠. 그래야 장기전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은지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침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외침이 있는 단식 시작이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목적은 당내 결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과 분석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내부 결속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과 정말 질적으로 실질적인 결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조금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고 나서 비명계 의원들과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석에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확실히 이 대표와 관련한 비판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지금 대표가 그래도 단식 중인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정말 실제로 나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외 투쟁에 나선 대표를 비명계 측에서 뭐 사퇴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잡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인 결속은 이뤘다. 그럼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내부 결속이 그러면 이루어졌느냐? 이건 아직 물음표인데요. 지금 비명계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 단식의 목적이 너무 불분명하고 내부 단속용이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 좀 방탄을 위한 단식이다. 이런 비판은 여전히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단식이다. 그렇죠. 또는 꼼수 단식이다. 땡깡 단식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시각이 비명계에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완전히 안정을 이뤘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한 일례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이후에 선거제 관련한 의총이 열렸습니다. 그때 한 비명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똑바로 보면서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 단식을 했으면 나도 같이 했을 거다. 지금은 과연 무엇을 위한 단식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체 대표의 단식이 어떤 명분과 목적을 위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또 이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그 이야기가 단식 선언하자마자 정말 민주당 내에서 바로 나왔던 반응이고요. 오늘 비명계 조응천 의원도 라디오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표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결표를 던지느냐. 근데 당대표실에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그런 말을 누가 만들어내냐 굉장히 화도 많이 내던데요. 일단 체포동의안은 이제 당대표실의 주장은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그 시나리오를 21일 본회의에 보고가 돼서 25일 표결로 시나리오가 좀 예상이 됐는데 9월 21일 제출이 되고 표결은 9월 이달 25일 될 것이다. 네. 그 정도 추석 직전 명절 본회의에. 직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때까지 대표가 단식을 하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대표 단식이 끝난 뒤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다. 이렇게 좀 일축을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곡기를 끊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자, 지지율 이야기입니다. 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 이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텐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대체로 하락했는데 여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내려갔다 이런 반응이 나오나요? 사실 여러 가지 분석들은 다양해요. 뭐 중도층에 대한 뭐 패러다임을 뭐 전환해야 된다 이런 사실 목소리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중도층은 무조건 공략해야 되는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좀 일반적인 얘기들은 두 가지를 요소로 뽑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요게 좀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소위 통칭해서 이념 전쟁,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이념 전쟁이 부정적인 요소를 끼친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들었던 분석 중에 좀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이 정부의 대응이 좀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여권 내부의 평가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회복을 하고 한미일 관계도 회복을 해가지고 미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이념 전쟁은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한일 문제 얘기할 때는 과거는 좀 이제 있고 미래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념 문제를 얘기할 땐 다시 뭐 홍범도 장군 때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따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맞물리게 되니까. 이게 정부의 태도가 좀 모순되게 보이지 않겠느냐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점이 메시지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그 영향을 낸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나오는 제언들은 사실은 이 홍범도 장군 건은 좀 빨리 탈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신에 경제 관련된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전환을 좀 해야 된다. 네. 네, 홍범도 장군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은 여권 내에서도 나오네요. 네. 네. 자,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또 전남 순천을 방문해서 이 천하람 위원장을 만났거든요. 이건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떨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호남을 중시하는 정책으로도 많이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이라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서쪽으로 간다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당내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당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천하람 위원장을 좀 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던 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천하람 위원장하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기인 그 도의원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문상을 갔거든요. 근데 그날 다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의원들도 많이 와 있고 한데 김기현 대표랑 만났고 대화 시간도 한 50분 정도 이상 이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오래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순천 한번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약속이 돼가지고 간 건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공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김기현 대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당내에 좀 포용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천하람 위원장 포함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하고도 뭐 대화가 잘 오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될 텐데 포용을 하는 그림 그리고 혹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나머지 그룹을 갈라치기 하는 그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그 의미가 가능하겠죠, 해석이. 홍준표 시장도 할 말씀이 있겠네요. 인터뷰 예정돼 있나요? 네, 이현지 기자는 우리가 지지율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화 면접 조사와 자동응답 조사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호남 지지율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수도권 지지율도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자, 호남도 그렇고 수도권에 다수의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수도권이 어렵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거지만 호남 지지율이 이번에 특히나 더 떨어져서 나왔는데 네. 이번 지지율 조사가 나오기 전부터도 호남 쪽 의원들을 만나면 지금 호남이 반으로 쪼개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민주당의 텃받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왜 제대로 못 싸우냐. 난 이제 뉴스도 안 보고 민주당 지지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하겠다. 이런 여론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실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걸 잘 못 막아주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남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전화 면접조사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기 싫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투표하러 안 나오는 걸 가장 걱정하고 지금 선거제 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만약 위성정당을 지금 없애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싫다 그러면 예전에 그 국민의당이 굉장히 다수 의석을 먹었던 호남의당, 네, 그렇죠. 2016년 총선처럼 네. 그런 것들이 재현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위기감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3당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직은 아니죠. 찍을 뭐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렇죠. 상황이 민주당은 싫다.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군요. 자, 이현지 기자에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여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국가 행위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평가나 반응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일단 윤미향 의원은 이제 제명을 당해서 현재 무소속 의원이고요.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추모식이 두 군데서 각기 주최를 했는데 하나는 한인회가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북한계열의 이제 조총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왜 한국계 행사를 안 갔느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네. 근데 오늘 윤미향 의원이 해명 자료를 냈는데 주장의 요지는 그 한국계에서 행사를 하는지 몰랐다.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거든요. 줄여서 민단인데 민단에서 행사를 하는지도 몰랐고 본인은 초청을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외교부에 좀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 민단 행사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단 행사가 있긴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네. 같은 날 열렸고요. 그래서 민주당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좀 물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윤미향 의원이 굉장히 초창기 이제 민주당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초창기에 제명이 되면서 무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과 조금 접점도 많이 없고 좀 안 좋은 이슈로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의원 연맹단이 이 민단 행사를 갔는데 만약에 의원들과 교류가 좀 있었으면 의원들이랑 같이 민단 행사를 갔을 텐데 좀 윤미향 의원이 그런 정보에서 소외됐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조총련 행사는 조금 뭐 취지가 설사 뭐 100주년 추모 기념회라고 했어도 좀 조심하는 게 좋았을 거다. 이런 반응은 나옵니다. 네, 긍정적이지 않았군요. 정정드립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하면서 이현지 기자에게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라고 했는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 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국의 IT 간판 분석도 연구자시잖아요. 또 이렇게 왜 띄워주세요? 괜히 불안하게. 네.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이제 가라앉히죠. 아니 농담이죠. 네. 자, 오늘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18년간 말 못하던 뇌졸중 환자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알아두면 유익한이랬는데 이 오늘 얘기는 이게 유익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좀 오싹하다고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뇌졸중으로 마비된 여성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뇌 임플란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사람이 보낸 뇌 신호를 디지털 아바타에 합성해서 음성으로 소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뇌졸중 등 실어증을 겪는 분들이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높이는 연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기적이라면 정말 계속 일어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은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실험에 참여한 앤 존슨이라는 환자는 18년 전, 그러니까 2005년에 뇌졸중이 발병돼서 또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오감은 있지만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다 보니까 계속 못 움직였는데 수년 동안 이제 꾸준히 물리치료를 해서 눈은 좀 이렇게 찡그리는 이제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를 당연히 온전히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메디컬 센터의 신경외과에서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활용했던 게 뇌신호,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지털 아바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몸에서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뇌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 뇌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우리의 오감으로 가면서 우리의 뭐 얼굴이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뇌에다가 일종의 좀 쉽게 설명드리면 칩 같은 걸 하나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이처럼 아주 얇은 253개의 전극층으로 되어 있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얇아요. 근데 이거를 칩을 심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뇌가 이제 뭔가의 자신의 생각을 이제 말로 전달을 하게 되면 전기 신호를 보낼 거잖아요. 그 전기 신호를 이 칩이 바로 캐치를 합니다. 그럼 그 캐치된 신호를 밖으로 이제 빼는 거예요. 그럼 밖으로 빼서 이걸 이제 인공지능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실제로 단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리 연구한 데이터를 한 번 더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어떠한 전기적 신호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뭐 헬로라고 쳤을 때 HH야, 뭐 AL이야, 이런 식의 이제 사전을 만들어 놓고 이 패턴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생각만 했을 때 그 생각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텍스트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일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을 하고 말은 못하지만 눈으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눈으로 움직이는 마우스로 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걸 단어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단어를 찍었을 때 뇌에서 나왔었던 것들과 매칭을 시키면 이제 데이터 학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서 뭔가 이게 텍스트적으로 나오게 했는데, 그럼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18년 전에 원래 말을 잘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30살 정도 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30살의 그분의 모습이 어쨌든 목소리도 영상으로 있을 거고 얼굴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발음을 해서 헬로우라는 발음을 할 때 이분이 30살 때 썼었던 얼굴과 30살 때 썼던 목소리를 활용해서 그 사람의 얼굴로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스피커로 나오나요, 소리는? 실제로 이제 얼굴의 모습으로 입 모양도 나오고 화면에 나오는 거죠. 화면에 디지털 아바타, 그분의 30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아바타가 입 모양도 얘기해주고 목소리도 내는데 그 목소리가 그분의 30살의 목소리, 그리고 30살의 얼굴 표정,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졸중 환자는 실제 입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화면을 통해서 화면 보는 속에서 거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30살의 그 이제 쓰러지신 이분이 이 쓰러졌을 때 딸이 첫 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8년 만에 이제 엄마의 목소리를 이제 처음으로 듣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일까라는 생각인데, 아까 우리가 치아라 그러나요? 치아. 그렇죠. 치아.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치과에 가서 많이 합니다만 네. 뇌 임플란트는 뭡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뇌 임플란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치아를 대신하는 무언가를 집어넣는 걸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뇌도 뇌를 대신해서 뭔가를 집어넣는 것, 이걸 이제 뇌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아예 뇌를 대체하는 뭔가를 넣는 수준은 아니고요. 뇌에다가 미세 전극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극을 가로채운 건데, 예를 들면 반대로 이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뇌를 조금 컨트롤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와 컴퓨터가 인터페이스 상호작용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약간 루게릭병이나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의사소통을 더 자유롭게 하는 쪽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2015년에는 네덜란드에서 루게릭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뇌 임플란트 수술을 최초로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이제 좀 수술이 컸습니다. 이제 환자의 두개골을 열고 그 안에서 뇌의 운동 피질 영역에다가 작은 전극을 넣어가지고 그 전극을 환자 가슴에다가 또 이제 무선 송시기를 넣어가지고 연결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뇌에서 뭔가 전기 신호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보내는 것에 성공을 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글자를 떠올리면 글자에 대한 내용을 전기 신호를 통해서 컴퓨터가 읽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번에는 그게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바타가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목소리로 얼굴 표정으로 읽어주는, 여기까지 이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들어보면 상당히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놀랍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뇌와 관련된 것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이 뇌 임플란트 기술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2016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아예 뇌에다가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뇌나 척추 부상자를 치료하거나 혹은 손상된 뇌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걸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언제냐면 2019년에 실제로 이 기술을 통해서 뭘 했냐면 돼지나 원숭이한테 뇌에다가 이 칩을 심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원숭이가 뇌의 신호를 이용해서 뭔가 탁구공을 움직이거나 게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뭔가 왼쪽에 대한 움직임을 했더니 실제로 그 게임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런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놀랍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또 말이 또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네. 2020년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래는 좀 이상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영화 매트릭스처럼 뇌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정보나 기억을 우리가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뇌에 업로드하는 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마치 인간이 어떤 기계에 의해서 조종당하거나 지배당할 수도 있다, 이런 또 걱정도 되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일부 과학자들은 엉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뭐 절대 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 네, FDA가 이 뉴럴링크에 대해서 기술 승인을 내줬어요.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날개를 다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뉴럴링크사가 최근에 3,7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거고, 이 연구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뇌에다가 뭔가를 넣고 그 안에서 전극을 조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 당연히 투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험자라고 그러죠. 실험이 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뇌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뇌에다가 지금 있는 기술로는 완벽하게 잘 깔끔하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뇌에 마치 여러 개의 실이 달려 있는 것처럼 뇌에 구멍을 뚫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험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뭐 아직은 뭐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 그게 왜 그랬냐면 실제로 아까 원숭이나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수많은 동물 수백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 근데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은 안전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좀 우선시하는 국가인데 네. 상당히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기술 집약적이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규제를 뭐 안 하는 미국이 이 기술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FDA 자체가 신약 개발에 있어서 뭔가 선도하는 기술에 있어서의 좀 허가를 내준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 기술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힌트를 보는 것 같아요. 사회적 문제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마약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19년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다가 이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자칩을 심어서 마약 중독 치료를 한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2019년에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쪽에서 한 건 아니고 록펠러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편 중독에 빠졌던 33살의 남성의 뇌에다가 이 딥브레인 시뮬레이션이라는 전자칩을 성공적으로 이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마약이라는 건 한 번 이제 빠지게 되면 이게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는 뇌가 망가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독 치료를 이제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뇌에다가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이 아편에 대한 예를 들면 이 임플란트 장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마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자극이 막 전달이 되면 그걸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그거 알려준 다음에 뇌에서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전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뇌가 어떤 방식으로 아편 중독 치료에 저항하는지 혹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2017년만 하더라도 아편 중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사망한 사망자가 47,600명이 넘어요. 지금은 더 많아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한 이게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서 의료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FDA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뇌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여러 가지 반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닌가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고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큰 문제들이 있죠. 첫 번째는 신체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칩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아직 명확한 게 없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의학적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들이 대부분 다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심었다가 관리가 안 돼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뇌에 있는 신호가 결국엔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의 우리가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데 이게 뇌의 신호 자체가 이제 잡힌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까지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있고요. 궁극적으로 또 이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연구를 할 때에 뭐 동물도 그렇게 많이 이제 희생당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맨 김덕진 소장은 뇌 임플란트 심어야 한다면 심을 거예요? 안 심을 거예요? 저는 안 심고 그냥 제 삶 살다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좀 장기적인 과제 아니면 인류가 영생을 하고 싶다는 욕심에 대한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산업 자체는 좀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하겠다는 걸 길게 설명한 우리 IT맨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답답한 소식도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더 신나게 더 힘차게 하루하루 또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더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